자, 소크라테스 기본적인 철학의 출발점으로서 역할들을 좀 계속 생각해 보고 있는데,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제 여전히 우리한테 철학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리고 철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모습을 대표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모습들은 지금 현대 사회에서 철학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무관하게 보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적 구도자 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이제 딴 나라 사람처럼 이제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게 이제 첫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지금 고대와 근대가 갈라지는 그런 어떤 분기점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이런 고대적인 사유들, 다시 말하면 초월적인 거, 이상적인 거, 그다음에 여기서 소피아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지식이 우리 인생과 관련해서 인생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회복시키고, 또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해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철학의 역할이었는데, 지금 이제 과학혁명 이후에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라고 하는 또는 과학적 방법론, 뭐 자연과학적인 어떤 사유들, 이것에 이바지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 아니면 이제 뭐 PSAT처럼 뭐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하나의 논리적 기술, 자, 이런 걸로 이제 전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대 철학을 이제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걸 뭐 2500년 전에 이런 것들을 배울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이 이제 진정으로 철학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철학의 출발점, 진리를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그리고 그 진리를 내가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어떤 인격적인 그 전체적인 삶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현대 사회에서 어떤 많은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많은 형태의 뭔가 노하우를 알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철학자 또는 이제 철학을 한다, 뭐 인생 철학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좀 어떻게 보면 그냥 아웃 오브 오더예요. 철학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진리를 만나는 거. 물론 이제 진리가 어디 있는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진리를 추구하는 어떤 이제 구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고대 철학에서 보여주고 있는 철학이다. 그래서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부족한 것, 나의 부족한 것들, 그것들에 대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시도가 바로 지혜를 이제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BC 5세경에 자칭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자칭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만나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뭔가 알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이제 뭔가 프리텐딩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엘렌코스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반박술, 논박술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소크라테스 문답법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그런 어떤 지식들을 갖추고 있는가. 왜냐하면 소크라테스가 봤을 때는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 사람이 변해야 돼. 지식이 있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지식은 가짜 지식이거나 아니면 제대로 배우지 않는 것들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을 갖는다고 했을 때, 이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게,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게,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목숨을 걸어버려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교적인 사람들, 뭐 극단주의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경계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한번 어떤 이제 이데아에 몰입을 하게 됐을 때, 또 자신들이 이제 믿고 있는 어떤 생각들에 몰입을 하게 됐을 때, 거기에서 엄청난 형태의 이제 파워들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세요. 한일전 할 때 왜 우리는 막 한일전 할 때 그 단순하게 축구하고 농구하고 그런 건데, 왜 거기다 막 응원하면서 막 일본들 막 쌍욕하면서 왜 거기에 그렇게 흥분하게 돼요? 자,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고, 일본 애들은 뭐 쪽발이고 뭐고 막 이렇게 욕한단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암암리에 주어져 있는 어떤 한 형태의 이데올로기, 지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일전쟁에 뭐 뛰어들거나 아니면 애족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항일 운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게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사상범위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이제 크게 확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런 어떤 대부분의 내용들이 바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머릿속에 단순하게 국영수가 안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철학이 안착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이 180도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소크라테스의 철학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자기 친구인 이제 카이레폰이 델포이 신탁에 가서 신탁을 이제 받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을 들었을 때 소크라테스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신탁을 받게 되고, 자기는 이제 제가 평생 살아왔을 때 자기는 뭐 70년 살아왔을 때 똑똑하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냥 평균 정도라만 생각했었는데 왜 나를 똑똑하다라고 지혜롭다고 신탁에서 이야기했을까? 그런 이제 의미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들 또는 이제 예술가들, 이제 시인들, 그다음에 이제 장인들을 이제 만나서 계속 이야기를 해보는데, 자, 그런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언가
좋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좋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혀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어떤 것이 나쁜 것인가, 또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또 어떤 것이 옳지 않은 것인가에 대해서도 자기들은 이제 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질문을 이제 던져보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측면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이제 아는 것이 없구나라고 하는 이제 사실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폴론 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하고 저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딱 한 가지의 차이죠. 저 사람들은 모르는데 안다라고 하는 거고, 나는 모르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하는 거. 이런 어떤 고백이 나와 저 사람들을 가르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철학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다르다라고 하는 어떤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철학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근본적으로 이성 중심주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이성을 가지고 태어나왔고,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적인 요소이고, 그래서 인간을 다른 동물로부터 구분해 주는 것이 이성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인간만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데카르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코기토라고 하는 이성적 능력은, 자,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전지전능한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자, 소크라테스는 거꾸로 생각하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이라고 하는 게 발견한 게 뭐냐?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신 앞에서 겸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인간이 끊임없이 탐구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것에서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신처럼 다 알고 있으면 비판적 사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포포가 이야기한 것처럼 추측과 논박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내가 지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반증 사례가 가능해요. 얼마든지 잘못된 사례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자, 그러기 때문에 내가 정말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데카르트가 이야기하는 방법적 회의예요. 자, 인간의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끝! 철학 끝! 지식 끝! 이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가변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계속해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한 어떤 반대 사례들을 끊임없이 탐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철학하는 것과 철학하지 않은 것의 이제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 끊임없이 내가 방법적 회의를 하느냐, 내가 틀렸다라고 어떤 불안한 생각들을 갖느냐, 아니면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하는 방법이 옳다라고 그냥 선언하고 그것을 받아들인가, 그 출발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뭐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고 생각하는데 검은 까마귀가 아닌 흰 까마귀가 나올 수도 있고 파란 까마귀가 나올 수도 있죠. 자, 백조도 항상 희다고 생각했는데 1600 몇 년인가 지금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검은 백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그 반대 사례들이 안 나올 확률이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0.1%라도 어떤 반증 가능성들이 있더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임의적이다, 임시적이다, 컨템포리 아니 템포러리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되고, 자, 그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가 내가 다른 사람들과 왜 다른가, 왜 그리고 신은 나를 지혜롭다고 얘기했는가, 그것은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신이 나를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시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이걸 이제 이중의 무지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지몽매한 삶들을 이제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이제 방식으로 소크라테스는 이제 무엇이 과연 철학한다라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신이 왜 나를 선택했는가라고 하는 물음과 관련해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자, 그것은 내가 결핍하고 있다, 내가 무언가를 부족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자, 그게 신이 우리에게 주신 신적 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피아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지혜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상식이 풍부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지혜는 그게 아니라 정반대예요. 내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게 지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인간은 끊임없이 이런 어떤 탐구 정신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이런 어떤 과정들, 자, 그게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지, 내가 많이 알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내용들을 선전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왜 그런가? 인간만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신과 동물들 사이에, 자, 유일하게 중간자적 입장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 중간자적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100% 채워지지 않는 어떤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것이 지식이든지 아니면 생존이든지 다른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부분적으로 인간들에게는 결핍된 요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다른 동물들을 생각해 보세요. 애들 낳자마자 소나 개나
바로 걷기도 하고 바로 사냥도 하기도 하고 생존 능력들이 바로 태어남과 동시에 갖춰지는데 인간은 태어나면서 최소한 6, 7살 아니면 이제 성장할 때까지 10대가 될 때까지 거의 10몇 년 동안 부모의 돌봄이나 사회적인 공동체의 돌봄이 필요하단 말이죠. 자, 인간이라고 하는 건 태어나자마자 바로 사냥하거나 바로 뭐 성인의 역할들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질적인 특성, 이 본질적인 특성이 뭐냐? 결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을 채워 나가는 과정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플라톤의 이제 향연도 보면 그 뭐 약간 이제 동성애를 설명하는 이제 우화들이 나오는데 그 신화에 따르면 아리스토파네스가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남자와 여자가 같이 섞여 있다라고 얘기해요. 한 몸을 같이 이루고 있는데 자, 얘네들이 이제 너무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올림푸스 신들을 이제 무찌르려고 전투를 벌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우스가 저주를 내려서 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남자와 여자를 잘라버리게 돼요.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잘라버리게 돼서 그래서 이제 떨어져 있는 자기 반쪽을 찾기 위해서 항상 남자와 여자는 자기의 그 알테르 에고라고 하는 자기의 또 다른 잃어버린 자들을 끊임없이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결혼의 유래 또는 이제 사랑의 유대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랑의 유래가 무엇인가? 나의 한 몸에서 잘라나가는 한 부분을 내가 계속해서 찾는 거.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플라톤적인 사랑의 대표적인 비유 중에 하나이죠. 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정신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지식도 마찬가지고, 한 부분이 잘라져 나갔어요. 자, 한 부분이 잘라져 나갔고, 그걸 이제 플라톤은 망각이라고 얘기해요. 레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망각된 그런 부분들을 찾는 거. 그래서 이제 아라고 하는 접두어를 붙여서 그리스 사람들은 진리라고 하는 것을 레테를 벗어나는 거, 망각된 걸 찾는 거라고 하는 의미에서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말을 불러요.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자, 이 말은 우리가 결핍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결핍되어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철학 또는 사랑 또는 이제 지혜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이런 의미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신은 절대로 철학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다 알고 있으니까 전지전능하니까 결핍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동물들도 철학을 하지 않는데 종물들은 실질적으로는 이것을 아예 모르니까 실질적으로 지식이라든지 지혜를 추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근데 인간만 불완전한 반절 상태예요. 자, 반숙 상태예요. 이건 이제 완숙도 아니고 계란도 아니고 찐 계란도 아니고 익은 계란도 아니고 뭔가 이제 아리송한 상태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뭔가 되려고 하는 끊임없는 어떤 운동 상태에 있는 존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다 충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철학에 들어가지 않죠. 철학은 못난 사람들만 하는 것이고 좀 찌질이들만 하는 것이고 철학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은 자신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무지. 근데 이제 이 무지를 자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리스 사람들은 또 휘브리스라고 하는 교만이라고 불렸어요. 신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들이 못났는데 지네들이 못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뭔가 다 잘난 것처럼 자, 그렇게 자기가 신들의 업적을 뛰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휴브리스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오만이나 자만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벌을 내려요. 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인간이 저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것들이죠. 가장 약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한 존재인데 마치 자신들이 다 가진 것처럼 뭔가 호언방탕하는 어떤 삶들에 대해서 크게 경고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솔로는 이제 그런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죽기 전에는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죽기 전에. 지금 내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내가 잘 살고 있고 그래서 내가 행복하다. I'm happy 생각하지만 네 죽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이제 뭐 20살, 뭐 많게는 30살 살아왔는데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계획한 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졌는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삶에는 굉장히 많은 형태의 우여곡절이 있어요. 지금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변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근데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다. 내가 다 통제할 수 있다. 나의 삶은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얼마나 오만방자한 거예요. 자, 소크라테스는 철학의 출발점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힘, 강력한 운명, 강력한 어떤 삶들이 있고, 자, 그것에 대해서 내가 모르겠다. 겸손해 하는 거죠. 자, 그걸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미토스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미토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로고스라고 하는 말, 똑같이 말이라고 하는 말, 말이라는 이제 이야기인데, 자, 로고스는 인간이 계획적으로 이성을 통해서 뭔가 사리 판단을 통해서 내리는 결론들이죠. 자,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항상 100%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절대로 말할 수 없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절대로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면 나의 이성이 마비가 돼버려. 나의 로고스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 거죠. 자, 그때 신을 향해서, 뭔가 운명을 향해서, 초자연적인 걸 향해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정말 계획하지 않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는 그 요청, 나에게 말씀해 주셔 하는 어떤 나의 의부에서 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청을 그리스 사람들은 미토스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이 미스라고 이야기하는 신화의 어원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소크라테스가 이제 발견하고 있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나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포용할 수도 없고 결코 승복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그 초자연적인 또는 초월적인 영역들에 대해서 또는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무지를 자각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고, 지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결핍된 존재다. 나에게, 나의 삶 속에, 나의 머릿속에 구멍이 엄청 큰 구멍이 있다.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블랙홀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고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되었을 때만 진정으로 철학을 출발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것도 배워보고 저것도 배웠는데 그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허함들, 자, 이런 것들을 느낄 때만 여러분들이 철학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사회과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학문들, 자연과학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뭐 전혀 내가 이제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면 절대 철학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철학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어떤 그 딜레마 상황에 놓여 있거나 아니면 이제 난국에 처했을 때, 아무런 방법을 써도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난국에 여러분들이 처했을 때, 아, 안 되겠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어떤 고백들이 있을 때만 바로 이제 철학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이제 그 하나의 예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제 어떻게 사람들에게 철학할 것인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출발점을 갖는가, 뭐 세계에 대한 이해, 개뿔, 자, 그런 것들은 오히려 이제 자연과학 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어떻게 보면 철학이라고 하는 건 소크라테스 따르면 나는 잘 모르겠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혀 진리가 아니다. 나는 정말로 경험이 없다. 이런 것들이고, 이런 어떤 자신의 삶을 낮추는 것, 자기가 삶을 살면서 왔던 그런 어떤 노하우들을 전부 다 포기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철학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걸 소크라테스는 이제 반어법, 에이로니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에이로니아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이제 영어의 아이러니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에요. 자, 에이론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 같은 거죠. 자, 스탑이라고 써있는데 밑에 보면 no stopping anytime. 정지라고 써있는데 언제든지 지나가십시오. 여기서 서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정말 이게 딜레마 상황, 뭐가 뭔지 모르는 상황이 여러분 인생이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지금 던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AI처럼 뭔가 프로그램 되거나 아니면 코드화 되어 있는, 자, 그래서 이제 자동적으로 우리가 가는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너무 우발적인 상황들이 많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런 형태. 그래서 나의 머리로는, 나의 이성으로는, 나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상태가 오는 것을 소크라테스는 에이로니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설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설이라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언어 도단의 세계에 우리가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현실을 벗어나서 초월적인 세계, 또는 이제 영적인 세계, 또는 정신적인 세계로 넘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철학적인 거라고 하는 것이 실용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논리학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철학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디 회사에 취직하거나 아니면 뭐 CEO가 되거나 이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이 철학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들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의미를 탐구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삶에 있어서 커다란 반성들, 내가 이렇게 사는 것들이 바람직한 것인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자, 이런 어떤 고민들이 바로 철학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철학의 출발점이 바로 철학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어떤 역설적인 상황들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다 노력해봤는데 안 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주어질 때, 자, 이런 방식으로 내가 결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에이로니아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생기는가, 그리고 이런 것도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제 예시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자,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우리가 이제 삶을 살면서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들이 있어요.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들. 자, 그런 어떤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들을 우리가 들어가 보면, 자, 거기서 이런 어떤 에이로니아라고 하는 역설적인 상황들이 발생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이게 이제 자기 모순에 빠지는 자신의 모습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엉터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자, 궁극적인 삶의 지점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무엇이 정의인가, 무엇이 용기인가, 무엇이 경건인가, 무엇이 사랑인가. 소크라테스의 대어편들 읽어보면 전부 다 이런 물음들을 던지고 있어요. 뭐가 사랑이지? 뭐가 정의지? 라고 하는 것들. 자, 근데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아포리아라고 이야기하는 난제에 빠지게 돼요. 답을 할 수가 없게 돼요.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데피니션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 데피니션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왜곡되어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부족하거나 아니면 역설적인 상황들을 이제 만나게 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잘못 알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틀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난제들을 이제 만나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스스로 자기 모순들을 만들어가는 어떤 과정들, 이런 어떤 이제 대화 기술을 소크라테스는 이제 엘렌코스라고 이제 부르고 있어요. 엘렌코스. 이걸 이제 엘렌코스는 이제 우리가 보통 논박이라고 얘기해요. 레퓨테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철학의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비판적 사고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비판적 사고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A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그것이 아닐 수 있다, not A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not A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A일 수 있다라고 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지식들, 상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세계관들, 자, 그런 어떤 신념들에 대해서 자, 끊임없이 그것들을 모순화시키는 그래서 그 주장들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가, 또 그 주장들이 얼마만큼 이제 한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이런 어떤 방식이 바로 이제 엘렌코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 사례들을 에우티프론이라고 하는 이제 대화편에서 경건이란 무엇인가, 이 거룩함이란 무엇인가와 관련해서 이제 하나의 이제 예시를 이제 들고 있어요. 자,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신들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러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살핌이 아닌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테라페이아라고 하는 그리스 말이 중의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중의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섬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비스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서비스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보살핌이다, 테이크케어다라고 이제 하는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테이크케어니까 이거는 이제 말이나 개를 보살피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냐라고 소크라테스가 이제 묻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어떤 가축들은 사람들이 보살펴 주면 테이크케어를 해주면 이제 더 좋아지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섬김이라고 하는 말, 서비스라고 하는 말을 보살핀다, 테이크케어라고 한다라고 사용한다라면 자, 우리가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들을 마치 개나 또는 소처럼 걔네들을 돌보는 일과 같은 것이냐라고 묻고 있죠. 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신을 섬기는 일이다. 굉장히 그 초월적인 또는 굉장히 그 고급 또는 고상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이게 섬긴다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데피니션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상한 결론이 돼버린 거예요. 자, 신들은 개나 소처럼 인간이 돌봐야 될 그런 어떤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상해지죠. 분명히 이제 뭔가 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과 따로 떨어져서 실질적으로는 초월적인 것이고 고상한 것이고 그런 건데 자, 우리가 그것을 섬긴다고 하는 것과 개나 소를 우리가 보살핀다는 것과 같은 거야? 라고 하는 이제 이런 딜레마 상황에 이제 부딪히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노리고 있는 것은 자,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는 말, 섬긴다라고 하는 서비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자, 중의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이 이제 그리스 말은 테라페이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테라페이아라고 하는 말은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열등한 것, 가축들, 개나 소를 우리가 돌본다, 테이크케어 한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자, 우월한 존재에 대해서 자, 섬긴다. 그리스 말은 이제 라트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워십이라고 하는 말이 또 따로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쓰는 말이 테라페이라고 하는 말이 상식적으로 어떤 동물들을 돌보는 테이크케어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말이 여러 가지 뜻들이 있는데 그 말들 뜻들 중에서 어떤 것을 정확하게 찝어서 써야 되는지 어떤 데피니션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 되면 자, 이런 방식으로 마치 신을 개나 동물을 돌보는 것처럼 돌본다라는 방식으로 신을 공경하는 것을 사용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자, 이런 방식이 바로 이제 자체 모순이 되는. 그래서 네가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모르기 때문에 자, 내가 이렇게 조금만 장난만 쳐도 너는 그대로 논리적으로 무너져 버리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네가 지금 이 주장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주장들에 대해서 생각을 않고 단순하게 사람들이 너한테 이야기하는 거, 언론이나 매스미디어에서 이야기하는 것만 따라간다면 자, 너는 걔네들의 노예일 수밖에 없다. 걔네들이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 그런 하나의 이제 그 퍼핏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던지고 있는 메시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존 스튜어트 밀이 민주주의가 가장 안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안 좋은 것이 뭐냐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수가 이끌어가는 사회이고 그래서 다수가 이끌어가는 사회가 절대로 좋은 사회가 아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수의 폭정이라고 얘기해요. 다수의 폭정이라고.
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뭐 다수결의 의결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만일 그 다수가 현명하지 못한 다수다. 만약에 그 다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지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세계사를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2차 대전 때 여러분들 나치 독일이 유태인들 600만 명 학살한 거 생각하고 있어요. 자, 나치 독일에 협력했던 사람들이 다 악당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냥 순수하게 독일 사람들에서 일상생활을 살고 있는 독일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제 그 영화도 된 것도 있는데 그 책 읽어주는 리더라고 책 읽어주는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영화도 있고 책도 있는데 거기서 보면 그냥 순진한 여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우슈비츠에서 문지기로 살고 있었고 유태인들 죽어가는 거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왜? 걔는 다 개 돼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게 일상적인 악이에요. 일상적인 악. 악이라고 하는 게 막 악마가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 괴롭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아주 소소한 것들이 일상적인 악으로서 작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죽이는 데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 그게 폭력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개념들을 만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개념들을 우리가 그것들을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도 될 수 있다라는. 자, 그래서 근본적으로 성찰하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는 이제 생각들, 자, 그게 정말 정확한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분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파워 엘리트들 또는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어떤 야욕을 가지고 있는 어떤 독재자들에 의해서 여러분들 삶들이 송두리째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소크라테스가 이제 이 에우디프론과 관련해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검토를 하는데 조금만 한두 개만 좀 어려운 질문들을 던지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당시 지식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아리송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엉터리 이야기를 꺼내가는, 자, 이런 어떤 과정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뭐 백분 토론이라든지 아니면 수다 토론 이제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들 들어보면 정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명확하게 논리로 부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논리적인 그런 개념들을 정말 정확하게 그런 어떤 사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살펴보세요. 저런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이제 가문이설이라든지 아니면 거짓된 정보들을 흘러가면서 사람들을 속이는가. 자, 우리 사회도 대표적인 게 뭐죠? 그 광우병, 2008년도에 광우병 사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태도 이제 원전수 방류도 마찬가지고.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뭐 어디 서울대 교수 나와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 뭐 어디 원자력 교수들 나와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정말 팩트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데올로기를 전달하는 것들인지. 자, 그것 때문에 이제 엄청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죠. 생계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생기고.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레토릭과 같은, 수사학과 같은, 자, 어떤 웅변술과 같은 이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많이 감동을 주고 많이 설득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분노를 자극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데피니션이 정말 맞는 것인지, 저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정말 사실에 부합한 것인지, 저게 전체적인 공동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파와 관련해서 또는 이제 정치적인 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지. 자, 슈마커에 따르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적과 아군의 구분이에요. 적과 아군의 구분. 선을 도모하지 않아요. 적하고 아군하고 나눠가지고 적은 다 섬멸하고 아군을 살리라고 하는 것이, 자, 정치학의 기본이에요. 자, 그런 어떤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특별히 이제 파워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들을 일으켜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이 갈라져 있고 북한에서 또 남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인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런 사람들이 정말 진실을 이야기하는가? 정말 이제 깨어있는 지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의 파워 엘리트들은 99.9%가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5분에 한 번씩 다 거짓말해요. 여러분 뭐 친한 사람 만나면 한번 밥 먹자. 다 거짓말인지 알죠? 자, 그런 거짓말들이 일상화된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소크라테스가 던지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대화에 대해서 논리적 분석을 해야 된다. 철학적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노예적인 삶에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왜 이제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쉽게 경도가 되는가? 이런 어떤 이런 어떤 잘못된 말의 사용,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권력을 거머쥘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강자의 이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정의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제 윤리적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으로 또는 제도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은 파워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손해보려고 하겠어요?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배자들은 뭐 그게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법도 완전히 폐기해버리고 법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왜곡된 형태의 정의들, 왜곡된 형태의 사회적인 어떤 인간상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절대로 놀아나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로 바른 형태의 지식들을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저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삶의 어떤 원리들이 과연 이제 바른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하게 그냥 지식적인 방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크라테스는 이게 우리 삶을 정화시킨다고 해요. 우리 영혼을 정화시킨다. 이걸 카타르시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철학의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 영혼을 돌보는 건데, 그 영혼을 돌본다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정신을 맑게 하는 거예요.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삶을 살면서 너무 흐트러져 있거나 아니면 오물이 묻어 있거나 아니면 먼지투성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닦아야 돼요. 마음을 닦고 마음을 닦을 때만 우리가 세계에 대해서 진실한 그런 어떤 본질이나 정의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철학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마음 닦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자,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성하고 비판적 사고를 유지하고 또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통해서 나 자신을 수정해 나감으로써 나의 영혼이 맑아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지식을 계속 축적시키는 이런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지식하고는 무관해요.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 챗 GPT라든지 뭐 제미니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뭐 챗 GPT를 존경하거나 사랑하거나 아니면 위대한 이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식의 축적만 가지고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평가할 때 그렇게 막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지 않아요. 훌륭한 사람이 뭐예요? 훌륭한 사람. 여러분 유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 뭐예요? 영혼이 고결한 사람들이에요. 영혼이 깨끗한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슈바이처라든지 뭐 마더 테레사라든지 자, 이런 사람들이 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세속적인 것들을 전부 다 떠나서 그런 어떤 초월적인 삶을 살면서 자기의 영혼을 끊임없이 부단히 깨끗하게 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영혼을 맑은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또 그런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살면 여러분들 자신도 힐링이 돼요. 굉장히 그래서 뭐 종교인들을 만날 때 목사나 신부님들이나 뭐 수녀님들 또 비구니들 만나서 이제 얘기해보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들이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순수하고 맑은 영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중에 뭐 술수에 능하거나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막 사기치거나 아니면 이제 자기 등에 칼을 꽂는 이런 사람들 보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영혼이 막지 않은 사람들이죠. 뭔가 이득이 있어가지고 나를 착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대부분 99.9%는 다 이런 나쁜 사람들, 영혼이 썩어 있는 사람들,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은 사람들.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철학을 해야 되는데 그 철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영혼을 정화시키는 작업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영혼을 이제 정화시키는 게 왜? 이건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최고의 이상은 무엇인가? 이것과 이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나의 영혼을 정화시키는 거, 나의 삶을 철학으로 바꾸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뿌리들을 통째로 잘라버리거나 통째로 바꾸는 이런 어떤 과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180도 변화돼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굉장히 힘들어요. 나 자신을 바꾼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왔던 거, 내가 지금 옳다고 생각했던 거, 그다음에 내가 맺었던 그런 관계들 전부 다 180도 돌려야 되는데, 자, 이게 철학이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부담을 주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철학을 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철학이라고 하는 게 매우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꿔야 돼. 너 자신을 다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자, 거기서 아무도 철학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경영학과든지 아니면 공대에 갈 수 있는데 철학과 들어온다. 자, 이거는 딱 여러분 취직을 포기한다는 얘기야. 기본적으로. 뭐 그건 똑같아요. 뭐 전북대 나오나 서울대 나오나 뭐 하버드대 나오나 철학과 나오는 사람 취직하기 힘들어요. 근데 내가 그런 어떤 세계를 내가 가겠다. 분명히 내가 뭐 능력도 되고 지적인 그런 배경도 갖추고 있고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근데 다 포기하고 내가 철학을 하겠다. 자, 이게 이제 모더니즘에서는 이제 보헤미안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헤미안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집시들의 삶이에요. 집시들의 삶. 19세기 이제 말 20세기 초에 많은 예술가들이 너무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거기서 환멸을 느끼게 되고 그런 어떤 자본주의 기계화된 사회를 떠나서 뭔가 이제 유랑하는 삶들을 살게 되는데 그럴 때만 이제 정말 자신의 영혼을 맑게 할 수 있고 초월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다 포기해야 돼. 다 포기해야 돼.
보헤미안처럼 집시처럼, 집시들 알죠? 잘 곳도 없고 쉴 곳도 없어. 계속 돌아다니는 이런 삶들. 자, 이게 이제 철학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런 삶을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바꿀 수가 없어요. 자,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죠. 소크라테스도 이제 자기 부인인 크산티페한테 엄청 요거도 먹는데 돈도 안 벌어와, 집에도 안 들어와. 자, 왜? 소크라테스는 자기의 사명이 이 무지한 아테네 사람들에게 철학이란 무엇인가, 지혜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싶어서 계속 돌아다녀. 많은 사람들 만나서 계속 이야기, 철학하라고, 철학하라고. 자, 크산티페가 봤을 때 이건 너무 무능한 남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죠. 철학한다고 그러면 웃어버리죠. 말도 안 나. 그 다음 말도 안 해. 자,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커다란 용기가 필요한 이런 어떤 작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소크라테스의 이제 논박, 아까 엘레코스라고 했던 것들을 왜 사람들이 싫어했는가? 소크라테스 단지 이제 철학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지혜의 한 조각을 주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네 삶을 바꾸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삶이 잘못 살았어. 네가 가는 방향이 잘못된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북극성이 어디에 있는지, 북극성이 가리키고 있는 북극이라고 하는 북이라고 하는 좌표가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제 철학의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기 쉽지 않아요. 내가 살아왔는데, 내가 많이 알고 있는데, 내가 너보다 똑똑한데 네가 나보고 틀렸다라고 얘기해? 뭐 엄청 화가 내죠. 여전히 우리는 히브리스라고 하는 그 교만의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마지막 논부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소크라테스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철학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소크라테스의 이제 이런 어떤 철학적인 방법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영혼의 충격을 산출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산출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또 자기 자신의 삶의 여정에 대한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의 180도 삶을 돌이켜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테네의 가장 명망가 집안이었고, 자기 엄마 쪽은 이제 솔론의 집안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에서 아주 유력한 정치 후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399년에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죽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순수한 영혼이고 가장 훌륭한 영혼이고 가장 최고의 철학자라고 했는데, 이 최고의 철학자를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돌만 안 던졌을 뿐이지 독배로 죽인 거죠. 자, 거기서 환멸을 느끼게 돼요. 분노를 느끼게 되죠. 자, 그래서 자기는 전부 다 포기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철학을 알려줄 수 있을까 하면서 철학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상적인 국가를 꿈꾸게 되고, 이상적인 국가에서는 철학자가 왕이 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철학을 할 수 있는 이런 사회들을 만들려고 노력하죠. 물론 실패했어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플라톤 국가라든지 플라톤 법률에 이제 담겨져 있는데, 자, 그런 획기적인 전환점이 어떤 거였냐? 바로 399년에 소크라테스 독배 사건이 엄청난 충격이었죠.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제 전부 다 알고 있던 그런 어떤 지식들, 자기가 갖고 왔던 그런 삶들을 180도 바꿔버렸던 그런 어떤 충격적인 사건들인데, 이게 이제 철학의 역할인 거예요. 철학은 여러분들에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충격을 주는 거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불편한 거, 여러분들이 볼 때 정말 아프고 힘들게 하는 거, 자, 그게 철학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달콤하게 주어지는 것들,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은 철학이 아니에요. 정말 하기 싫고 나한테 정말 모욕적이고 나의 삶을 바꾸려고 하고, 그래서 막 분노가 치밀고 정말 쪽팔리고, 자, 그렇게 나한테 충격을 주는 게 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어떤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여러분들 영혼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정말로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방식들을 통해서 더 고귀한 영혼으로 이제 갈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소크라테스는 이제 이런 이야기 하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게 이제 역설적인 거죠. 인간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데 이거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은 행복해질 수 없고 또 신이 될 수 없는 이런 어떤 딜레마 상황에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뭐 수학 공부하려고 그러면 구구단을 외워야 돼요. 근데 구구단을 외우는 것들이 너무 힘들어. 뭐 여러분 어릴 때 한번 구구단 외우는 것 얼마나 짜증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고귀한 영혼 아니면 정말 그 풍성한 삶을 살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행복하려면 철학을 해야 돼요.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거예요. 수치심, 분노,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생을 180도 바꾸게 하는 것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게 만드는 이런 어떤 과정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그게 신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신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게 선물인지 아닌지 잘 구분도 못하고, 이게 선물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바꾸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인생의 선배로서 이제 이야기하자라면, 여러분들이 삶을 살 때 반드시 3번의 기회가 찾아올 거예요. 반드시 3번의 기회. 자, 근데 반드시 3번의 기회는, 그 3번의 기회는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후폭풍을 가지고 와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저하게 돼요. 내가 이걸 할까 말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저한테 첫 번째 왔던 게 바로 이제 외국 유학을 떠나는 거였는데, 남들은 다 취직해서 뭐 대한민국에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왜 굳이 나가야 되나? 내가 굳이 나가서 내가 교수가 될 수 있나? 근데 내가 지금 나가는 순간 나의 인생이 180도 바꿔지게 돼요. 자, 그런 방식의 기회들이 여러분들에게 3번 정도 주어질 거예요. 자,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철학하는 단추예요. 첫 번째 철학하는 단추. 자, 여러분들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 삶들을 180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안 그러면 그냥 여러분 평범해.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거야.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여러분들 인생을 그냥 무덤덤하게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신나게 살고 싶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이제 졸업과 동시에 여러분들 이제 5년 내지 10년 사이에 그런 기회가, 첫 번째 기회가 한 번은 올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180도 바꿀 수 있는. 모험을 하세요. 절대 주저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자, 그게 이제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삶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걸 어떻게 내가 가져갈 것인가? 정말 힘들 거예요. 정말 힘들 거예요. 내가 유학 나갔을 때도 가가지고 뭐 강의도 못 듣고 정말 이제 인간 바보 같은 짓은 다 하고 살면서, 근데 그거를 묵묵히 버티는 거. 자, 버티면 뭔가 이제 길들이 생기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맨땅에 헤딩하면 여러분 머리가 깨질 것 같죠? 근데 한번 직접 해보세요. 맨땅에 헤딩하면 절대 머리가 깨지지 않아요. 땅이 꺼져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 해봐야 돼. 나는 해봤어. 자, 그게 이제 철학이에요. 그게 영혼을 돌보는 것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영혼을 정화시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던지고 있는 게 그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상식에 따라 살았다면, 여러분 앞으로는 철학한다라고 생각하면 상식을 거스리고 사세요. 남들이 다 좋다고 생각하면 절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남들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절대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지름길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지금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선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다 철학하려고 하지 않는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소크라테스가 2500년 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세계적인 인물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그런 어떤 기쁘게 어떻게 독배를 들이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향연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힘들죠. 엄청 힘들어요. 누가 독배 마시려고 하겠어요? 죽는데. 자, 근데 이제 그런 기회들이 여러분들에게 올 거고, 그런 기회를 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철학의 추천 또는 철학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단순하게 고대 철학 배우는 거, 소크라테스 배우는 게 뭐 그때 당시 2500년대 무슨 얘기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자, 가장 중요한 건 고대 철학에 여러분들 던지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철학할 것인가? 나의 정체성을 바꿀 것인가? 내가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 것인가? 그거를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하지 않으면 이제 여러분이 그냥 원 오브 댐이에요. 원 오브 댐. 그냥 노멀 피플이 되는 거예요. 철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 이런 것들 여러분 좀 기억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이제 아직은 이제 1학년, 2학년, 또 뭐 많게는 이제 3학년, 4학년이긴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30년, 40년, 또 길게는 이제 70, 80년 살아가면서 어떤 방식으로 내가 철학할 것인가, 도전하세요. 그리고 도전에 대해서 절대로 두려움 갖지 말고, 자,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신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게 진정한 의미의 철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